이제는 10손가락을 세워서 벅벅 긁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장보러 가더래요. 근데 더욱 놀라운 건요, 베이지색 누런 벽과 축축한 카페트 바닥,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예요. 위아래를 봐도 이렇게 봐도 하늘 끝까지 계단이 까맣게 있고 내려다봐도 지하 끝까지 계단이 있는 거예요.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백고라가 된 상태였어요. 단지 특징점은 필라 브랜드의 상의를 입고 있었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도 전재영 형사입니다. 만화가 신명수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근황 토크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우선 그동안 소외되었던 우리 전재영 형사님의 근황을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안 물어봤어요. 아니요. 네, 특별 게스트 분이 많아. 아니 맨날 저는 공부하고 운동 얘기밖에 안 하니까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경찰 23년 4년 했던 이제 경찰을 퇴직을 하고 네.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총경으로 명예퇴직하고 제가 명예퇴직한 이유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할 일이 없다. 아, 네, 죄송합니다. 다 했다. 네. 할 만큼 다 했고 이제 민간에 나가서 제가 생각했던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했고 충분히 했으니까 후회는 없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이제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하나 냈습니다. 냈는데 네. 여기 딱 나올 겁니다. 근데 뭐 모자이크 처리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출연을 안 합니다. 우리 경찰관들 사건을 직접 해결한 경찰관들이 나와서 본인 사건을 해결했던 사건을 얘기를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범죄 예방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는 그 경찰관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도 있고 일단 스토리텔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독자는 100명대입니다. 500명대, 500명대. 오, 네. 500명대고 걸음만해요. 아직. 예, 아니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뭐 500명대면 준수한 거고 목표는 1000만인데 1000만 원 버는 거라고요? 일단은 10만을 목표로 오. 실버 버튼을 목표로 맞습니다. 실버시잖아요. 네, 후배님.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공익은 추구하되 재미없지 않는 재미있는 말 더듬지 마시고요. 재미있는 그래서 우리 쌈무이님 유튜브를 네. 우리가 가져오자. 항상 제가 느끼지만 형사님은 촬영 전에 가끔 술을 드시고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냥 먹자 그냥 이거 해서 다 드림 하이 롯데 가져야 돼. 네, 지난번에는 무슨 재단 만드셔가지고 맞아. 뭐 제돈 갈취하겠다 뭐 그런 이렇지. 말씀도 하시고 이제 유튜브 채널 갈취하겠다 이제 작품까지 갈취할 수 작가님도 있으니까. 우리 거기 1억 내셔야 되는 아 그래요? 예. 아니 2년 끊으시고 네, 손절하십시오. 벌써 몇 명 모았어요. 1억 낼 사람들. 100명을 모아서 100억으로 공익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저 공부 열심히. 어려워요. 제가 더 어렵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머리 보니까 어려우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머리도 머리요? 길으시고. 저 정도면 샴푸 제가 1년 쓸 거 한 달이면 다 쓸 것 같아요. 자연이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머리 깎을 돈이 와, 없어서 도와주세요. 이야. 예. 파마를 하셨네요. 깎을 돈 아니요. 없는데. 아니 자연이랍니다. 원래 자연이에요 예. 진짜? 네. 오. 너무 부러워요. 돈이 안 들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에이! 나 우리 재단 만들면 우리 먼저 심윤수 작가님 먼저 도와주시죠. 도와주세요. 제발. 예. 머리 깎을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형사님의 앞으로의 삶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형사님의 범죄 유튜브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고 우리 심윤수 작가님의 작품도 많이 봐주시고 무슨 기부 받는 느낌이에요. 뭔가 이제 아무튼 여러분 뜬금없이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오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에 사연 당사자분이신 가명으로 서정 씨는 뱃속에 둘째 아이를 품고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은 서정 씨가 둘째를 가진 직후에 지방 파견을 가서 집을 비운 상태였고요. 당시 6살이던 첫째 아이와 서정 씨 둘이서 집을 지키게 됐죠. 평소 워낙 여장부 스타일이던 서정 씨는요, 그래도 씩씩하게 첫째를 돌보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첫째가 유치원에 간 사이에 장을 보러 가는데요. 왜 먹덧이라고 하죠? 당시 임신 7주 차였던 서정 씨는 뭐든 먹어야지 그 속이 울렁거리지 않았대요. 그나마 좀 먹을 수 있는 게 과일이었는데 그래서 마트 청각 코너에 가서 장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 서정 씨 팔을 확 낚아채더래요. 서정 씨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꽥 질렀는데
그 서늘한 천과 코너에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자신을 붙잡는 그 손이 너무나도 뜨겁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웬 여자가 있어요. 근데 바짝 올라간 눈꼬리에 그 시뻘겋게 칠한 입술이 정말 묘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눈에 그 왜 사배간이라고 하죠. 눈동자 위아래 그리고 좌우로 그 흰자위가 다 보이는 다 보여. 네, 그런 눈요. 아무튼 인상이 정말 강렬하더래요. 근데 더욱 놀라운 건요, 그 여자가 서정 씨를요 애기 엄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당시가 임신 7주 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임산부라는 걸 절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첫째는 유치원에 가고 없었으니까 이 서정 씨가 임산부라는 걸 단정 지을 수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서정 씨를 보고 애기 엄마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요 서정 씨의 배를 가만히 쳐다보면서요 이런 말을 하더래요. 뱃속에 신가물이 들어있네 하고요. 그 말에 서정 씨가 신가물이 뭐냐고 했더니 이 여자 말이요, 신기가 너무 강해서 신들이 탐내하는 몸이라는 거죠. 뭐 요즘 시대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속인 분들도 각자의 사연으로 하나의 직업을 가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특히 부모 마음이 내 자식 힘든 일 웬만하면 안 했으면 싶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을 들은 서정 씨는 아니 이 여자가 부적이나 구슬하라는 그런 뜻인가 하면서 뭔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답니다. 근데 그 표정을 보고 그 여자가 껄껄 웃더래요. 아니 신가물이라고 다 무당대라는 거 아니다. 그리고 뭐 굿하고 부적 쓰라고 내가 불러 세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답니다. 아이를 배에 품고 있는 동안 절간이든 점집이든 상갓집이든 절대 밟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가 벌써 티가 나는 게 누가 올라타도 쉽게 올라타기 딱 좋은 체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험한 데 갔다가 뭐 이상한 게 실려올 수도 있으니까 뱃속에 아기가 있는 동안은 절대 그런 곳에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장 보러 가더래요. 근데 원래 임신했을 때는 외출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붙잡아서 다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별의별 오지랖도 다 부리네 하고 넘겼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로부터 2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서정 씨에게 부고 소식이 왔습니다. 여고 시절 3년 내내 친하게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의 할아버님 장례식이었는데, 그 친구는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셋이 살던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친상이나 다름없던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워낙 이 서정 씨를 정말 많이 도와줘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더랍니다. 서정 씨는 결국 첫째 아이를 집 근처에 사시던 시어머니께 맡겨두고 장례식장을 찾게 돼요. 근데 그때 마트에서 들었던 그 여자의 말도 그렇고, 평소에 그 어른들이 그런 말들 하잖아요. 임신했을 때 장례식장에 가는 게 아니다. 그런 말들을 듣곤 했는데 뭐 서정 씨는 평소에 뭐 미신을 안 믿는 타입이기도 했고 힘든 일을 겪은 친구를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답니다. 친구는 임신한 몸으로 장례식장을 찾아온 그 서정 씨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대요. 평소 강다니는 성격인 서정 씨는 친구를 대신해서 손님도 맞이하고 하룻밤을 새면서 친구 곁을 지켰어요. 그렇게 둘째 날이 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좀 차린 이 친구분이 어서 가라고, 임신한 몸으로 고생하지 말라고 등 떠밀기 전까지는 이 서정 씨는 3일장 내내 같이 지내려고 했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한 이틀 뒤부터인가 이 서정 씨가 아주 찝찝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꿈속에서 서정 씨는 평소대로 침대 위에 누워있고 그 상태에서 몸을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저쪽 어디선가 진한 향냄새가 훅 풍겨져 오더랍니다. 그리고 희뿌연 하얀 형체가 슬금슬금 자신에게 다가오는데 그 상태에서도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이게 너무 불안하고 꺼림칙해서 이 피하고 싶은 걸 그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연기 같은 그 희뿌연 형체는 이상하게도 이 서정 씨에게 손을 내밀더랍니다. 그리고 손톱을 딱 세워서 그 서정 씨의 배를 죽죽 긁더래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을 세워서 벅벅 긁는데 이 따끔거리는 그 통증은 그렇다 치더라도 임산부에게 이 배가 상당히 민감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서정 씨는 악을 쓰면서 몸부림치고 그러고 싶었지만 몸이 안 움직이더랍니다. 그렇게 몸에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이 진이 빠져서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갈 때쯤, 딱 그때쯤 꿈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때 마트에서 내가 그 여자에게 헛소리를 듣는 바람에 내가 이런 꿈을 꾸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이후로 이틀에 한 번은 이런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꿈이 계속 반복될수록 그 연기 덩어리 같은 건 화를 내는 것 같았는데요. 이 얼굴이나 표정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 외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게다가 꿈에서 그 배가 긁힌 그 자리가 벌겋게 붓다 못해서 피까지 났고, 이게 큰 스트레스가 됐던지 서정 씨는 심지어 하혈까지 하게 돼요. 그렇게 병원에 다녀온 뒤에 평소 가깝게 지내던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그때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니 그러기에 임산부가 왜 장례식장에 가냐고 타박을 하셨죠. 그리고 본인이 다니던 절에서 염주를 하나 받아다 줬어요. 이야, 글자도 막 새겨진 게 뭔가 비싸 보이는 염주더래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걸 차고 있으면 귀신 같은 거 절대 드나들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꼭 차고 다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염주를 받아서 착용한 그날부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꿈에 또다시 그 흰 연기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화를 내더래요. 그동안은 손가락 하나만을 세워서 쭉쭉 긁던 그 손이 이제는 10손가락을 세워서 벅벅 긁더라는 겁니다. 겨우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서정 씨는 배가 아파서 식은땀을 줄줄 흘렸고 급기야는 응급실까지 실려가게 돼요. 천만다행으로 아기에게 무슨 일은 없었어요. 서정 씨는 이대로 이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직감했고, 그 시어머니가 염주를 받아준 그 절 있죠. 그곳을 찾게 돼요. 물론 평소 미신을 믿지 않는 서정 씨였지만 이 염주를 착용한 이후로 뭔가 상황이 변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임산부 몸으로 힘들게 산을 올라서 절의 입구에 막 들어섰는데 미리 연락을 받고 앞에 마중 나와 있던 스님이 서정 씨를 딱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더래요. 그리고 서정 씨에게 막 달려와서 손목에 적은 염주를 확 낚아채더랍니다. 그리고 스님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서정 씨를 절 안으로 들이고, 그리고 불상에 수십 번 절한 뒤에 그제서야 서정 씨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내내 불안에 떨던 서정 씨는요, 스님에게 혹시 자기에게 또는 아기에게 악귀가 붙은 게 아니냐 그렇게 물었는데, 야, 스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동안 밤마다 나타나서 서정 씨의 배를 득득 긁었던 그 존재가요, 악귀나 장례식장에서 붙어온 그 잡귀가 아니라 바로 그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의 할아버님이었다는 거예요. 서정 씨의 뱃속의 아기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친구의 할아버님을 몸에 실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라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실어온 할아버지를 보내주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뱃속에서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안 보내준 게 아니라 못 보내주고 있었다고 해야 되겠죠. 하늘로 올라가셔야 할 할아버지는 그 손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임신한 몸으로 장례식장까지 찾아온 서정 씨에게 차마 화를 못 내고 그냥 꿈속에 그렇게 계속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서정 씨가 임산부다 보니까 그냥 배만 살살 처음에는 긁으셨던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염주가 더 큰 문제가 됐던 거죠. 이 염주가요, 귀신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염주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염주 때문에 아이에게 붙들린 할아버지는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한 거였어요. 여기 귀신 있어요, 여기 귀신 있어요, 이런 거네요. 아이고 제발 눈치 좀 채라. 네. 저기요. 그날 이후로 서정 씨는 다시는 그 꿈을 꾸지 않았고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둘째 아기도 건강하게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절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돌아가신 할아버님을 매장을 했는데 그 무덤의 때라고 하죠. 네. 그 때를 3번이나 새로 씌웠다는 거예요. 그 때를 입히고 며칠 후에 가보니까 뿌리가 썩었는지 전부 다 들떠 있더라는 거죠. 무려 이게 2번이나 더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한참이나 지나서 무덤에 제대로 뿌리를 내렸는데 그 시기가 바로 서정 씨가 절에 다녀온 그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서정 씨가 본의 아니게 절친한 친구의 할아버님을 뱃속에 납치하게 된 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잘못해서 무죄로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때는 2001년 11월 강원도 고성에서 20대 2명이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들은 속초 출신의 20세 황모 씨와 고성 출신인 23세 이모 씨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특수 절도 전과가 5에서 6범 정도 되는 전과자였어요. 경찰은 이들이 이제 공범 관계에서 분리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첩보를 하나 수집을 했는데 이 씨가 다른 사건으로 이제 구치소에 있을 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황 씨가 너무 쉽게 강도 상해에 대한 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 범죄자들은 변명을 하고 막 빼잖아요. 좀 수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쉽게 자백을 하지? 이놈이 또 이 친구는 또 본인이 살인을 했다고 떠벌리고 다니고, 그래서 뭔가 다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경찰이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떠본 거예요. 얘가 벌써 살인했다고 자백을 했다. 너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만 덤탱이 씬다.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죠. 죄수의 딜레마로 인해서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초에 있는 한 콘도에서 본인들이 강도 살인을 했고 그 시신을 바닷가에 옆에 있는 공동묘지에 안매장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범행 정황상 보면 범인이 2명을 가지고 부족했던 상황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이 더 있어야 딱 들어맞기 때문에 이 한 명이 또 누군가를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니까 이 2명이 본인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박모 씨를 공범으로 지목을 해요. 네. 박모 씨랑 같이 했다. 근데 박모 씨는 당시 26살이었고 그런데 IQ가 40밖에 안 되는 정신지체 장애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진술에 따라서 범죄를 재구성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001년 7월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도 범행을 모의해요. 속초에 있는 콘도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합니다. 새벽 2시경 40대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을 하고 몇 호실에 묵는지를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서 콘도 직원으로 가장해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남녀가 2명 있었어요. 흉기로 위협을 해서 돈을 13만 원을 뺐습니다. 뺐고 5층 옥상으로 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쇠파이프로 남성을 구타하고 옥상에서 떨어뜨려 살해를 합니다. 그 여성을 소화기로 내리쳐서 실신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남성의 시신은 공동묘지에 안매장을 했고 실신한 여성은 그 자리에 버렸다고 진술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굳이 범행을 할 건데 사람이 많은 콘도에서 그것도 새벽 2시에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돈을 뺏었으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굳이 사람을 5층까지 데려와서 폭행을 하고 떨어뜨려 살해했다는 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내용이 좀 비정상적이잖아요. 아무튼 경찰은 이들 세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안매장했다는 그곳에 가서 수색을 15일간 합니다. 하지만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처음에 시신을 안매장했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마대 자루에 담긴 남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이 시신은 키가 175cm 정도의 40대 남성으로 추정되었는데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백골화가 된 상태였어요. 단지 특징점은 필라 브랜드의 상의를 입고 있었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콘도의 투숙객 명단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투숙객 명단에 다 있기 때문에 체크아웃을 안 한 사람을 파악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좀 의심점이 많지만 경찰은 이 사람들을 기소를 하고 결국에는 재판까지 갑니다. 근데 재판이 시작이 되자 이 피고인 3명이 모두 얘기하는 게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서 허위로 자백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범인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 황 씨하고 방 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7년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공소 사실만으로는 형사사건의 기본인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어느 하나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첫 번째는 범행 시점입니다. 조사 결과 이 시신은 겨울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까 필라 브랜드의 겨울옷이었는데 범행 당시가 7월이라고 여름. 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안 맞고 국가수에서는 시신의 부패 정도를 볼 때 적어도 1년 정도는 됐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진술에 따르면 4개월 전 사건인데 국가수에서 1년 전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안 맞네. 이것도 안 맞고, 하지만 이것도 이 점도 묵살이 됐고, 두 번째 이제 콘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에 특이한 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하면 타고 온 차량이나 남은 물건 그리고 체크아웃 안 하면 열쇠도 반납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콘도 5층 옥상에서 피해자를 밀어서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이 발견된 시신에서는 전혀 골절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그 정도면 골절이 되거든요. 5층이면. 예.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여성의 존재도 누구인지도 어디인지도 파악이 안 됐어요. 이렇게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는데 또 검찰이 결정적으로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뭐죠? 지금 시신의 신원도 확인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시신이 보관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이 시신 그리고 사망자가 입던 옷 그리고 시신을 담을 마대자루를 다 소각을 해버려요. 예? 뭐야? 아니 그런 일이 상식적이지가 않는데요. 예, 그런 일이 간혹 일어납니다. 비상식적으로 너무 무책임한 거죠. 아니, 그래서 결국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옵니다. 음,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최종 확정 판결됩니다. 다만 이제 본래 최초에 검거되었던 강도권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돼서 이 씨와 황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년에 출소합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이제 이 씨, 황 씨, 방 씨 이들이 뭔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건 맞아요. 네. 있는 건 맞는데 이것과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 건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 났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난지를 정확히 밝혀야 이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으로 발견된 40대 남자의 신원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범은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거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시신인데 이 시신이 소실돼서 신원조차 정확히 알 수 없고 사실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결할 수 좋죠. 예, 최소한 피해자라도 특정이 돼야 이 주변 사람을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단서를 알 수 있는데 분명히 이제 이 사건으로 검거됐던 이 3명의 뭔가 했던 범죄와 이 시신과는 다른 건인 것 같아요. 다른 건이고 분명히 이 3명도 무언가 얘기할 수 없는 범죄를 지른 건 맞고 그리고 이 시신은 다른 건의 이제 피해자였던 거죠. 이 피의자들이 얘기했던 살인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심하게 구타를 하고 어디다가 유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아무튼 이 3명이 뭔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강도건 강도 살인이건 간에 뭔가 말을 못할 범죄를 저지르는 건 맞고 그간 저질렀던 범죄를 보면 그런데 이 발견된 시신은 정상적인 죽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출복을 입고 버려진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용의자 네. 3명이 1년 전에 이 범행을 저질러서 유기한 거예요. 그걸 약간 틀어서 자백식으로 말한 건 아닐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전혀 개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밝혔어요. 경찰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근데 콘도 자체도 잘못된 거고 투숙객이었다면 체크인 체크아웃 기록이 있어야 되고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못 밝힌 게 잘못한 그러니까요. 거죠. 아, 예. 물론 당연히 거짓말 하겠죠. 이 사건이 이후에 밝혀질 가능성은 이 시신에 입고 있었던 착용했던 옷 그리고 누군가 이제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이 옷을 보고 이거는 실종된 우리 가족 누구의 옷 같다. 사진은 남아 있어요. 예, 분명 우리 가족 같다 하면 다시 재개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잡혔던 그 피의자들은 다른 건은 모르겠어요. 이거 다른 건은 전혀 단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는 나쁜 짓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둘이 했던 셋이 했던 그 방 씨는 아닐 수도 있고 한 명을 누군가를 공범을 한 명을 불러야 됐기 때문에 만만한 사람을 제일 좀 네. 지능이 낮은 사고 만만한 사람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본인도 판단을 못할 수도 있어요. 강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와, 예. 너무 많이 해서 그렇죠. 내가 누굴 때리고 돈을 뺏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혹시 죽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뭐 그게 사실 죽이려고 한 거죠. 아, 미필적 고의죠. 죽을 줄은 몰랐는데 예.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괴담은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백룸이라는 괴담입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예, 네. 영화 개봉 앞두고 있죠. 최근에 좀 유행하는 괴담 형식인데요. 일단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제목은 켄터키 룸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술집, 밥이라는 남자는 번하게 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기 위해 밖을 나섭니다. 술을 먹은 채 말이죠. 네. 운전대를 잡았고 잠까지 솔솔 옵니다. 큰일 났죠. 이대로 도로를 위험하게 달리다가는 사고가 날 게 뻔한데요. 터널로 들어가는 순간 그는 취기와 몰아치는 잠 때문에 정신을 잃습니다. 아, 그리고 깨어나니까 그가 맞닥뜨린 광경은 베이지색 그 누런 벽과 축축한 카페트 바닥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예요. 그리고 묘하게 거슬리는 우웅거리는 소음이에요. 숙취로 지근지근거리는 머리를 감싸면서 일어납니다. 여긴 어디지? 내 차는 어디 있지? 그리고 지금 몇 시야? 하면서 엎드리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저기요 누구 없어요? 이렇게 외쳐보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없고 복도에 텅 빈 공간에서 들려오는 메아리밖에 없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그는 한참 걸어가 보지만 똑같은 회랑이에요. 그냥 한참을 헤매도 똑같은 복도를 마주쳐요. 시간도 모르겠고 창문도 없어요. 그리고 날이 언젠지도 모르고, 그리고 뒤에서는 약간 이상한 소리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몇 시간인지 모를 공간을 계속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문 하나를 발견해요. 기쁘죠? 밥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요. 문을 여는데 계단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계단은 어느 건물들처럼 위아래가 이렇게 있는 건물이었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1층, 2층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곳은 레벨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레벨 0 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 이상한 거는 앞서 몇 시간 동안 헤맸던 거에 비하면 덜 수상쩍으니까 일단 그는 계단을 올라가기로 합니다. 계단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니까 아까 자신이 올라왔던 그 아래층이랑 똑같은 광경이 있는 거예요. 노란 베이지색 벽이 있고, 그리고 축축한 카페트, 그리고 우웅거리는 이상한 소음도 계속 들려요. 그 문을 다시 탁탁 확인해 보니까 다시 레벨 0이라고 돼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아까 레벨 0에서 올라왔는데. 그러고 한층을 다시 올라가 봅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풍경이 있어요. 메비우스의 띠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번엔 두세 층을 한꺼번에 올라가 봐요. 네.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는 아까 복도에 갇혔던 것처럼 이번엔 계단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에 갇혀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예요. 위아래를 봐도 이제 이렇게 봐도 하늘 끝까지 계단이 까맣게 있고, 내려다봐도 지하 끝까지 이제 계단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막 이제 급기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나가 이제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비틀비틀거리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서움과 아픔으로 바닥에 차가움을 느끼면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아까처럼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엔 조금 달라요. 레벨 1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반갑잖아요. 네. 그래서 눈물을 닦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톤의 방이 나타나요. 아까 노란색이 이번에 회색 톤의, 이번에도 비슷해 보이는 복도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저 멀리 창문 같아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뛰어가지고 창문을 보려고 다가가 봐요. 근데 창문 밖 광경은 그를 또 절망케 합니다. 이제 건물은 이렇게 생긴 건물이었어요. 중정이라고 하죠. 중정이 있고 똑같은 건물이 이렇게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다시 옆을 봤더니 저 끝에 또 창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다시 가서 봤더니 똑같은 광경이 계속되는 거예요. 역시 또 반복되는구나 하면서 절망으로 가득 찬 발걸음을 터덜터덜 옮겨요. 그게 이제 몇십 개의 창문을 지나쳤고 그 다음부터는 레벨 0층에서 들렸던 소음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웅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렇지만 이제 그는 한숨을 쉬고 그냥 무시하듯이 걸어가요. 만나는 창문마다 확인했지만 똑같은 광경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확인도 하지 않아요. 고개를 숙인 채 그냥 지나칠 뿐이죠. 이렇게 터덜터덜 걷는데 거의 100번째 창문을 지나쳤을 때예요. 우웅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전에 지나쳤던 창문과 좀 달라요. 주변시라 그러죠. 주변시에서 뭔가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창문에서는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밥은 환희를 느끼면서 고개를 듭니다. 다른 창문이다. 창문을 딱 바라봤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 빛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해서 봤더니 그가 봤던 것은 바로 자동차가 달려오는 거였어요. 그 차는 익숙해요. 그 자동차는 밥이 타던 폰티악 세단이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는 바로 자신이 앉아 있었는데 만취해서 잠든 채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 뒤에서 밥은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잠에 빠진 그 차를 몰고 있는 밥은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리는 소리는 쾅이라는 소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걸 집어삼키고 이제 새로운 밥이 깨어납니다. 새로운 밥은 이제 그러면서 축축한 카페트와 베이지색 벽을 보면서 숙취를 느끼면서 일어나고 누구 없어요 하면서 깨어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이에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만들어본 괴담이에요. 영화 내용이 아니라요? 예, 아니에요. 재밌는데요? 내러티브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백룸이라는 괴담이랑 예전에 유명했죠? 그 80년대 지금도 회자되는 전설의 드라마 환상특급. 환상특급에 보면 맞아, 어디서 본 거 같은 거 같아. 켄터키 라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앞선 부분 거의 똑같고요. 뒤쪽에서는 이제 술집에 갇히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밥에 대한 이야기가 켄터키 라이라는 에피소드예요. 재밌을까? 한번 찾아보시죠. 재밌어요. 예. 그럴듯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든 게 이제 백룸이라는 괴담 자체가 이렇게 지어내도 되는 시기 이야기예요.
아 약간 이런 패턴입니까? 반복되는 구조.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도 있는데 창작자라면 누구나 내가 해석하는 백룸은 이래, 백룸은 이래 하면서 설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정을 지어내서 붙인 형태로 돼 있는데 다만 이야기의 설정이 선택받는 거는 다른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건 백룸스럽지 않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백룸이라는 이야기의 특징은 보통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텅 빈 미니멀리즘적인 공간이 있고 그 패턴이 반복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의 디테일, 그러니까 디테일이 엄청 적어요. 대신 거기에 비해서 스케일은 엄청 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단절된 층으로서 레벨 같은 게 존재해요. 층이 존재하던가 막혀 정말 있고. 레벨이라는 이름이 붙든가. 그래서 이렇게 가장 간단한 특징이 이렇고 이렇게 설정이 미니멀한 만큼 뭔가 이렇게 디테일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 구조가 없어요. 내러티브나 서사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컨텐츠로 보자면 이게 재밌나 싶은 요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빈 것들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채워 넣어요. 이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은 평범한 호러 독자예요. 창작자라고 해도 저처럼 작가들이 붙는 경우도 있지만 네. 보통은 독자들이 붙어요. 즉 소비자가 생산자가 됩니다. 그게 순환 그거 네,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백룸 위키, 뭐 백룸 팬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네. 이 위키라는 이름처럼 뭐 우리 나무 위키, 애나 위키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편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덧댈 수 있게 돼 있어요. 공자님이 쓴 춘추라는 경전 있잖아요. 사서오경 중에 춘추를 공자님이 쓴 원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재상 여부리가 썼던 그 여시춘추가 따로 있고요. 또 이제 역사학자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썼던 좌시춘추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판본들이 있는 거죠. 버전이 있다. 네, 주석을 달고 편집을 좀 다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흐름에 따라서 설정을 즐기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애기 괴담이에요. 애기 괴담. 야. 예. 저희 방송에도 한번 시청자분들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백룸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게 한 5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죠.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최초로 이미지가 올라온 건 2012년 포첸이라는 채널에 한 이미지가 올라와요. 아까 묘사했던 네. 노란 벽 그리고 축축해 보이는 카페트 그리고 웅웅거리는 소리를 낼 것 같은 형광등 이렇게 별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네. 단순하네. 예, 별 이미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약간 현실감 없게 잘라요. 자른 다음에 거기에 몇 줄을 써요.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 몇 가지 텍스트를 넣는 순간부터 그럴싸해지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만약 조심하지 않아 잘못된 곳에 현실에서 노클립할 경우 백룸에 도달하게 돼. 낡고 축축한 카펫의 악취, 노란 단색 벽지의 광기, 끝없이 웅웅거리는 형광등 소리만 존재하는 6억 평방마일 지구 표면의 3배. 상당의 무작위로 연결된 빈방뿐인 곳에 갇히게 될 거야. 만약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면 행운을 빌게. 그것도 분명 내가 있는 걸 눈치챘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중2병 같은데 그래도 흥미를 일으킬 만한 그런 네. 글을 지니까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미지와 텍스트만 있었던 걸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요. 오. 노이즈를 넣는 거죠. 불을 깜빡깜빡하게 해가지고 조잡한 GIF 같은 걸 만들어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사람은 이 방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만들었던 게 백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면서 설정놀이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2022년 케인 픽셀이라는 창작자가 나타나요. 네. 본명은 케인 파슨스인데 이 사람은 이제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었고 이게 거의 7천만 이상의 조회수를 찍어요. 와. 이게 대중한테도 흥미를 끌게 됐고 이게 영화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만든 흐름은 대충 이래요. 현재 백룸 영상의 클리셰한 요소 가운데 VHS 필터, 그러니까 예전의 예, 비디오를 비디오. 보여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이즈도 3:4예요. 지금 16:9 이렇게 네, 쓰잖아요. 네. 옛날 비율을 쓰고요. 그리고 노란 방호복을 입은 연구원들 존재들이 픽셀이 정립한 요소고 특히 큰 키에 얇은 팔다리를 가진 검은색 엔티티나 에이싱크 연구소와 관련된 설정들은 다 케인 픽셀이 창작한 요소예요. 기존의 백룸은 노클립된 피해자들의 시점이었죠. 노클립은 이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걸 이야기해요. 노클립된 피해자들의 시점에서만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케인은 백룸을 통하는 포털이라는 개념을 개발해서 이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정립해요. 이로 인해서 격리 픽션 장르와 결합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결실이 드디어 장편 영화로 만들어져서 5월 달에 개봉하기로 되어 있어요. 감독은 앞서 말했던 케인 픽셀인데 이제는 유튜버로서 나온 게 아니라 감독이니까 케인 파슨스 감독이 만들었던 백룸이 개봉해요. 주연은 이제 노예 12년으로 유명한 슈이텔 에즈오프
닥터 스트레인지도 나왔던 아, 배우죠. 네네. 예, 그분이 주연을 맡았다고 해요. 케인 픽셀이라는 작가의 세계관은 약간 스티븐 킹의 랭골리어라는 소설책이랑도 좀 비슷해요. 이것도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랭골리어라는 소설에서는 비행기가 통째로 다른 공간으로 가는데 똑같아요. 현실이 반복되는 공간이. 아,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공간 자체가 현재의 백업 공간 혹은 더미 공간 같은 거예요. 몇 가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후각이 없다던가 미각이 없다던가 그런 거. 네. 그리고 당연히 백업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게 랭골리어인데 랭골리어라는 존재들은 아까 앞서 말했던 백룸의 엔티티 같은 괴물들이랑 좀 비슷해요. 만약 관심이 있다면 고전 영화 중에 이제 랭골리어를 참조해도 좀 호러의 재밌을 것 같아요. 고정이지 않습니까? 예, 스티븐 네. 킹은 좋은 소설가죠. 호러의 아버지. 또 백룸 이야기하면서 리미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뭐죠? 혹시 아시나요? 리미널 스페이스? 어떤 공간이겠죠. 리미널 스페이스란 게 친숙한 공간 같은데 네. 원래라면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음. 그래서 괴리감이 느껴지고 위화감이 느껴지는 공간. 평상시에는 막 사람이 많은 호텔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쇼핑몰 혹은 뭐 회사, 학교 아니면 시끌벅적한 놀이동산, 네. 수영장, 공항 이런데 사람이 싹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느껴지는 낯선 느낌. 이런 것들을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걸 처음 느꼈던 게 이제 체르노빌 사진을 봤을 때. 아, 예, 그렇죠. 뭔지 아시죠? 네. 체르노빌 사진이 2000년 후반에 많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때 이제 체르노빌 투어가 생겼거든요. 지금 영상으로도 예. 볼 수 있고요. 방사능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서 근처까지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도시 하나가 그 주위에 있는 몇몇 도시들이 빈 도시가 됐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텅 빈 관람차 그리고 수영장 이런 것들이 많이 사진에 돌았어요. 그 느낌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 도쿄 지하에 있는 아. 거대한 빗물 저장소 네네네네. 거기에 봐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와, 진짜 예, 큰 뭔지 아시죠? 공간. 예. 네. 그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당신은 이게 이름이 없으니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뭐지? 근데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느낌인데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비슷한 괴리감 혹은 허무함 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혹은 두려움까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장 최근에 잘 이해하게 된 사건은 이제 팬데믹 때문이죠. 그때 이제 텅 빈 공항 그리고 물건은 가득한데 쇼핑객이 없는 마트 이런 거를 보면서 리미널 스페이스에 대한 감각이 전 세계적인 사람들한테 조금 공유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백룸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백룸은 리미널 스페이스의 껍데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용물은 좀 다른 게 있어요. 내용물은 이스케이프룸, 방탈출 게임. 네. 해보셨나요? 방탈출 게임? 많이 봤어요. 아, 저는 아직 못 해봤어요. 네, 방탈출 게임은 이제 오프라인 형태 방탈출 게임은 미국이랑 일본에서 2000년대 후반 이것도 리미널 스페이스랑 비슷한데 퍼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에서 개발돼서 유럽에서 대중화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탈출 카페라고 그쵸. 되어 있죠. 꾸준히 인기 있는 유흥인데 이 방탈출 게임처럼 백룸도 각 레벨마다 수행하고 미션을 탈출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예, 백룸이라는 거는 오프라인에 있는 방탈출과도 어울리고 실제로 비디오 게임이랑도 잘 어울려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8번 출구라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네, 계속 걸어오는. 네, 그것도 백룸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반복되잖아요. 네. 그죠? 이거는 게임이 먼저고요. 맞아요. 게임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케이스예요. 요게 백룸의 껍데기와 내용물이에요. 좀 뭔가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네, 그려집니다. 네. 그래도 이미지가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미 만들어진 영화들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먼저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 그 복도 장면 아시나요? 피 나오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패턴이 반복되는 카페트, 기하학 무늬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공포가 리미널 스페이스적인 공포거든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큐브가 예, 큐브도 맞아요. 떠올랐거든요. 예, 큐브는 더 직접적이죠. 그죠. 예, 큐브는 거의 작은 응축된 느낌의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큐브랑 샤이닝을 보시면 백룸에 대한 대각적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 그 공포감이 진짜 이런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간이 주인공인 이야기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서사의 기본 요소로 인물, 사건, 배경을 꼽아요. 네. 근데 보통은 배경은 뒤에 있고요. 인물 위주의 이야기거나 혹은 사건 위주의 이야기가 그러네요. 사랑받아요. 배경 위주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음. 다만 아주 몇몇 이야기가 배경이 주가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포 스릴러 장르입니다. 아, 최근에 성공한 공포 영화 뭐 생각나세요? 탈목지? 예, 살목지. 살목지가 공간이 주는 공포로 이야기를 끌고 가죠. 네. 그리고 곤지암. 아, 곡성도 그렇죠. 더 아. 옛날로 가보면 오라의 공동묘지. 너무 가는데요? 그리고 여고 괴담. 아, 학교. 네. 네. R 포인트. R 포인트는 호텔이고 호텔에 로미오 포인트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다 공간이 주가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나라 영화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주원이나 컨저링 같은 것만 봐도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 그쵸. 일들이죠. 그리고 고스트십처럼 유령선에 관한 이야기, 케빈 인 더 우즈 혹은 이블 데드 같은 이야기는 산 속에 있는 오두막에서 벌어진 일들. 그래서 공포 호러 장르에서는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백룸이라는 영화는 이런 계보에 있는 공포 콘텐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계보가 있어요. 자,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네. 제목은 1픽셀 정도의 작은 틈. 나는 작은 3D 스튜디오에서 게임 맵과 배경을 만드는 디자이너야. 소규모로 진행된 게임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일어난 일들을 들려줄까 해. 이 게임은 다른 게임의 일부 아이디어를 슬쩍 가져서 만들고 있어. 롤러코스터 타이쿤과 GTA를 섞은 느낌이랄까? 테마파크에서 마피아가 되어서 불법 경영을 하는 게임이야. 너무 조잡해서 정말 출시될진 잘 모르겠다. 암튼 내가 맡은 일 중에 호수공원을 배경으로 만들어낸 일들이 있었어. 가족들이 피크닉 올 것 같은 공원을 일단 만들었어. 호수에 오리나 고양이, 다람쥐 등 동물을 넣고 나무들도 종류별로 심었지. 디테일도 넣어서 말이야. 호수 라인을 따라서 깊이도 조절했어. 자연물은 곡선이 많아서 세심해야 돼. 하지만 공원 밖 건물들은 대충 디자인했어. 먼저 한 층을 만들어서 그걸 똑같이 복사 붙여넣길래 그런 식으로 쌓는 거야. 건물은 대충 5층에서 20층 사이로 쌓았고 겉색만 바꾸는 정도였어. 어차피 다 더미 빌딩이야. 그 지역은 잠궈두고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가 들어가지도 못해. 이렇게 호수공원 파트를 만들고 그리고 NPC 캐릭터를 만들어서 시험해봤어. 옆에 있는 캐릭터 디자이너인 마르코가 샘플 캐릭터 10명을 줘서 공원에 풀어뒀어. 이게 마냥 밝은 게임이 아니잖아? 그래서 NPC에게라도 기본적으로 5가지 이상의 감정을 보유하게 했어. AI로 상호작용하고 움직일 수 있게 설계돼 있지. 평온한 호수공원이라도 말이야, 호수는 깊게 빠질 수가 있어. 우리는 키득거리면서 일단 이 10명을 공원에 놔뒀어. 그리고 마르코와 나는 점심을 먹으러 나갔지. 커피까지 먹고 돌아온 우리는 작고 예쁜 공원이 잘 돌아가 있는 걸 확인했어. 호수를 봤지만 아쉽게 아무도 빠지지 않았어. 아마 두려운 감정이 작용했나 봐. 적당히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닫으려고 했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 단 9명만 호수공원에 있었어. 한 명이 사라진 거지. 호수에 빠진 건 아니었어. 마우스를 굴려서 이곳저곳 확인하다가 겨우 찾았어. 이제부터 이 NPC는 유리 가간이라고 부를게. 가가리는 더미 빌딩 속에 있었어. 그 공간은 내가 잠궈서 캐릭터가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 있었단 말이야. 일단 그를 지켜보기로 하고 카메라를 그한테 고정시켰어. 시작하자마자 벌써 지겨웠어. 내가 만들었지만 딱 한 층을 복사로 만든 공간이잖아. 계속 같은 화면만 나와. 그래서 별거 없네 하고 닫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가가린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어. 여기선 아무도 죽지 않아. 내가 그렇게 설계했으니까. 그래도 게임 캐릭터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놀랐어. 가가린은 곧 일어나서 다른 건물로 들어갔어. 그는 그 짓을 4번이나 반복했어. 불쌍해진 나는 가가린을 강제로 호수로 이동시켜서 다른 NPC들과 같이 있게 했어. 그리고 그의 감정 데이터들을 살펴봤는데 빌딩에 있는 동안 그의 감정은 모조리 두려움이었어. 가가린에게 미안하더라. 예전에 강아지를 지하 세탁실에 둔 걸 까먹고 학교에 갔을 때와 같은 감정을 느꼈어. 나중에 맵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화면상에 1픽셀 정도의 작은 세로로 된 틈이 있더라. 그 정도 열려있다고 해서 우리가 쓰는 물리 엔진은 누구라도 통과되지 않아. 근데 그 작은 틈을 가가린은 어떻게 통과했을까? 가가린은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백룸이네요. 약간 레딧에서 본 것 같은 그런 괴담이죠. 이것도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오, 재밌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백룸 놀이 우와. 같은 거, 설정 놀이 같은 거 하면서 백룸 괴담 같은 거 즐기시면 됩니다. 매력 있는데요, 이게? 예.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대신 그 사람들한테 위키나 혹은 뭐 네. 아까 팬덤을 만든 네네.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인정을 돼요. 받아요. 예. 색다른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당장 집에 가서 만들어 봐야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마인크래프트랑도 잘 어울려요. 그러네. 예. 픽셀 단위니까. 여러분, 오늘도 다양하게 오싹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댓글로 백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짧게라도 창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괴담을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공포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편하게 보내주시면 오싹하고 무시무시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